잽이 한 대 맞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횟수가 가해질수록 누군가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바로 시장 변화가 오는데 전 국민의 40%는 절대 집을 안 사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라. GTX 호재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막 인덕원이 오히려 서울 가격보다 더 비싸지고, 근데 지금 요즘 어때요? 인덕원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폭락론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저를 아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았던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쭉 봐왔기 때문에 굳이 뭐 그분들이 폭락론자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2019년에는 폭등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고, 작년 한 9월쯤에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욕을 바가지로 먹어. 분위기와 반대적인 측면을 예측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이 그쪽 분위기로 갈 것이다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다른 견해를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진행됐죠. 거의 1년이 넘었으니까 하락을 얘기한 지 1년 넘었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저의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저도 다른 채널에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의 저의 인지도와 지금의 인지도는 이제 많이 달라져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저의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생겨났고, 이제 그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폭락론자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첫 번째 처음 겪는 오해가 아니셔서.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비슷한 상황들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2028년 이후 30년쯤이면 다시 상승한다. 네, 5년 정도 하락하고 1, 2년 정체기 겪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가장 적정한 시점은 한 2030년 정도가 가장 적정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바닥기 때 사면은 바로 오르지 않아요. 안정기라고 해서 옆으로 기는 구간이 좀 있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 V자 반등이 많은데, 그 부동산은 U자형 반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옆으로 기는 구간이, 그 기간 같은 경우는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좀 투자 목적이 좀 강하다, 그럼 조금 더 뒤에 사셔도 되고,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이 조금 더 강하다, 그러면 조금 일찍 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좀 바뀌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정체기라는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하락 분위기가 나는 정체기.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락의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중심리예요. 한 방향으로 뭉쳐지면 여간해서 그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정체기를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올해 말까지 정도를 이제 정체기로 보고, 본격적인 하락은 내년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빠른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크죠. 금리가 사실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해도 분위기가 이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빅 스텝을 2번이나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 심리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거래량은 지금 사상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들이 굉장히 꼭 팔아야 될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급급매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시중에 20%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9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200건대였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200건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은 4천에서 5천 건 사이에요. 통계치를 낸 게 2000년부터 이제 거래량 통계치를 냈으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평균 거래량이 5천 건이 좀 안 돼요. 근데 지금 200건이에요. 예, 200건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멸종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거래량이 바닥치는데,
또 얼마만큼 역대급이냐 보면은 예전에도 이제 상승하다가 하락기로 넘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좀 줄거든요. 근데 그때 거래량이 줄었던 점이 1000건대 초반으로 잠깐 떨어져요. 그게 두세 달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는 월 평균 거래량으로 다시 복귀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잠깐 떨어질 때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다시 복귀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제 사상 최초로 1000건, 월 평균 거래량을 1000건 밑으로 떨어진 게 2월 달이 이제 최초거든요. 서울에서 거래량이 1000건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가 2월 달, 올 2월 달에 처음 떨어졌어요. 그게 800건, 870건대 정도 되는데 3월까지 1000건 밑으로 유지하다가 다시 이제 1000건을 잠깐 넘어가요. 4, 5월. 그러다가 다시 6월부터 이제 1000건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계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있는 시점이, 기간이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 하락장에서도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7개월, 8개월 정도 심각하게.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 1000건 밑으로 지금 잡으니까 그렇지, 그냥 거래량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본다면 작년 말부터 시작돼요. 작년 한 10월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체감적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거의 1년 이상 거래량이 지금 바닥치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착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수요라는 측면에 있어서 수요를 굉장히 간과한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집이니까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이니까 언제든 매수 수요는 있을 거다라고 전제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공급이 좀 적다, 그러면 폭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최근에도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으니까 거래량이 좀 늘면 상승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도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거래량이 늘면 상승하고 거래량이 줄면 하락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시장을 편협되게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주식 쪽에서 이제 건너온 이론인데, 근데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이론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한가가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하한가 되는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하한가 근처에서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막 증가하면서 그 다음날 또 하한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과 상승 하락을 거의 일치시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적극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쪽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한가 가는 종목은 어느 쪽에 적극성이 있을까요? 매도 쪽에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밑으로 내리꽂으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는 거예요. 가격을 막 떨어뜨리면서 파는 거니까. 그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내가 정해놓은 가격이 왔으니까 그냥 저절로 사지는 거죠. 적극성이 있는 거는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사요. 그러니까 폭등이 일어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매도자들이 내리꽂으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지금 매도자들이 급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수자들이 적극성이 아예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가격을 밑으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고수하면 거래가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매도자들이 이제 의지를 꺾고 싼 가격에 내놓으면 한두 건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는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버티고 있던 대부분의 매도자들이 매물을 많이 쏟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매수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이제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가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팔기 때문에 하락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좀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할 때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았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정부가 정책을 내놨을 때, 지난 상승장에서 정책을 내놨을 때 효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시장이 힘이 워낙 강해서 그걸 막으려고 규제를 내놨지만 시장이 다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는데 이게 아예 효과가 없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권투할 때 잽을 계속 날리잖아요. 그럼 데미지를 입는다라고 하거든요. 잽을 한 대 날렸을 때는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요. 잽이 한 대 맞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횟수가 가해질수록 잽을 많이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누적 데미지가 생겨서 나중에는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이 다운이 되는 현상이 바로 질적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느닷없이 누가 이 사람이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그거에 의해서 다운되는 게 아니고 잽이라는 아주 가벼운 주먹을 굉장히 많은 수차례의 맞음으로 인해서 데미지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버틸 수 없는 체력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다운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규제를 계속 낼 때 시장은 그 규제를 이겨내고 상승을 하지만 데미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데미지를 누적해서 입고 있다가 힘이 이제 어느 정도 약해졌을 때 누군가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바로 시장 변화가 오는데 그때에 이제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쇠를 누군가 뭔가가 당겨지는 현상이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작년 말쯤에 대출 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고 대출 규제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뭐 사업자대출이든 여러 가지 대출을 해줘서 그걸로 이자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긴 해요. 은행별로 정부에서 정해준 대출 총액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 은행이 대출을 이만큼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 금액을 넘어서면 정부는 이제 강한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대출을 못하게 막아요. 근데 작년 9월쯤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은행이 대출 총액 가이드라인 근처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위험 신호를 딱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총액이 최고치에 이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부채가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이러면 2008년 같은 이제 미국의 모기지 사태 같은 위험한 경제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소극적으로 임해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조금 충성을 다하는 은행 몇 개가 나는 이제부터 대출을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갑자기 대출이 안 된대. 그러니까 돈줄이 갑자기 딱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려고 대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예 집을 못 사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누적된 데미지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이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리거 역할을 한 대출 규제가 사람들의 심리를 완전히 위축시키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매수할 여력을 이제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규제의 누적 효과가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또 있는데, 두 번째 원인은 이제 규제가 누적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부동산 수요자들을 보면 무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고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는 누구냐면 원래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들은 한 채 샀다가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수요는 3개, 4개, 심지어는 10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인 1소유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이 돈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고 싶어. 그러면 한 사람이지만 10채를 살 수 있잖아요. 수요는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수요가 늘어요.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주택자의 매수 행위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에 집중되는 행위가 뭐냐면 세금에 집중되는 거죠.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이런 게 나오는 게 바로 다주택자를 못 사게 만드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다주택자들이 그 규제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를 하게 되면 왜 못 사느냐?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12%예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를 맞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최고 세율로 따지면 거의 한 85% 정도 가까이 돼요. 양도세만 내는 게 최고 세율로 중과를 맞으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취득세로 12% 나가죠. 양도세로 거의 85% 나가죠.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 보유세가 생겼죠. 보유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유 기간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진짜 오히려 잘못하면 손해보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매수 행위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매수 행위를 못하면 누가 남냐? 무주택자들만 남아요. 그럼 무주택자들만 남으면 이제 수요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무주택자는 딱 1인 1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무주택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이 전 국민의 40에서 50%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가 좀 많을 때는 50% 정도까지 가고요. 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 비율이 50%를 좀 넘어가요. 그래서 좀 많은데 지방까지 다 통틀어서 보면은 많으면은 50%, 적으면 40%까지 가거든요. 근데 40%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전 국민의 40%는 절대 집을 안 사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주택자 비율을 지금까지 통계 작성한 이래로 그 비율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집을 절대 안 사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요자가 아닌 거예요.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수요자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수요자가 아니라는 거는 매매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임차인으로서의 수요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매매 시장에서의 수요자들이 무주택자들만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2020년과 21년에 대량 거래가 일어나요. 대량 거래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무주택자들 위주로 그때 엄청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살 사람은 다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사는 거고, 그러면 약간의 사고자 하는 뒤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2021년 말쯤에 남아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 사람들이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적어진 상황으로 있다라는 거죠. 저는 주요 변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작년 말쯤에 하락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금리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금리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이제 가장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금리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근데 금리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어쨌든 맞았단 말이에요. 금리는 저는 2차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2차 요인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없는 요인이에요. 대신에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고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힘을 거의 못 내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다른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는 시장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리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한쪽 측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04년 같은 경우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금리도 강하게 인상이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강하게 인상이 됐었으면, 만약에 금리가 다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때도 하락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시장이 크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로만 보면 금리가 영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 영향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럼 이걸 종합해서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면 뭐냐면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2차 요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그 요인이 시장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상 요인이 생기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서 우연히 금리 인상이 되든 인하가 되든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시장 상황하고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먼저예요, 항상. 금리 인상이 됐다. 그러면 시장이 상승장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하락장이다. 금리 인상이 같이 나왔다. 그러면 강한 힘을 내는 거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호재 같은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상승할 때 GTX 호재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막 인덕원이 오히려 서울 가격보다 더 비싸지고. 근데 지금 요즘 어때요? 인덕원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인덕원이 GTX 호재가 없어졌냐?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게 바로 2차 요인의 특징인 거예요. 2차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시장이 먼저 움직여서 방향이 같아지면 엄청 큰 힘을 내는 거고, 방향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내는 게 2차 요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장이 금리 인상이 되기 전에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시장이. 그런 다음에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서울 수도권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할 때 지방의 일부 도시들은 폭등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전부다라고 한다면 그 폭등한 지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안 됐었냐, 오히려 금리가 인하했냐?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은 전국적으로 미치는 효과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일부 지역은 금리 인상을 이겨내고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잘 보면은 일관성을 찾아내야 돼요. 시장 공부를 할 때 일관성이 없이 어느 한 일정 부분만 맞았다 해서 그거를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